2020 코나 EV 모델입니다. 기존에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충전 용량은 64kWh입니다. 전기 충전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 최고 출력은 150, 최대 토크는 395라고 표시가 되고 있는데, 그냥 쉽게 마력과 토크로 말씀을 드리면 약 201마력의 토크는 40.3 정도로 환산이 가능합니다. 아마 전기차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차량 중에 한 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충전에 400km 이상 달릴 수 있고요. 세그먼트 자체도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최근에 아주 핫한 소형 SUV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굉장히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대표적인 차량입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시면 아이언맨 마스크가 연상이 되는데요. 특히나 내연기관 차량, 디젤이나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 전기 차량은 앞쪽에 그릴이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마스크 같은 느낌, 독특한 형태의 패턴들이 지금 꾸며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입체적인 느낌,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라인도 보면 일반 모델보다 조금 더 잘 살아나는 것 같아요. 앞쪽에 단순하게 디자인의 변화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 이 디자인을, 전체적인 코나의 디자인 컨셉을 잘 살려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LED 타입의 DRL 적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을 갖추고 있습니다. 야간에 밝은 시야를 제공해 주죠. 실내 조명은 블루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아쉽지만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DRL 자체가 LED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완전히 어둡지는 않아요. 그리고 헤드램프를 켜게 되면 LED 타입이고요. 프로젝션 방식의 LED다 보니까 집중해서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상향등을 켰을 때 조금 더 각도가 위로 좀만 더 들려 있었으면은 훨씬 더 밝은 시야를 제공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진성보다는 이 폭이 넓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내려서도 한번 보면은요, 위쪽이 DRL이고 아래쪽에 지금 헤드램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패턴이 조금 독특해서 그런지요, DRL도 그렇고 헤드램프의 위치라든가 또 프로젝션 타입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래쪽에 이렇게 잔상들이 조금 많이 남는 거는 저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시야에 방해를 주고 있는 건 아닙니다. 백색에 가깝기 때문에 눈에 피로도가 적응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물을 밤에 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충전은 보통 옆쪽이나 뒤쪽에 위치를 하는데 전기차들은 앞쪽에 많이 위치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누르시면은 DC 콤보 타입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 있기 때문에 주차하고 충전할 때 조금 더 편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앙증맞은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채택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앞쪽에 이렇게 센서도 위치를 하고 있고요. 범퍼는 바디 컬러하고 조금 다르게 색깔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렇게 어색한 느낌은 아닙니다. 공기 흐름까지도 생각을 해주는 범퍼의 디자인은 저항도 줄이고 또 브레이크의 냉각까지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이 측면 부분에 램프 같은 것들이나 반사경에 굉장히 인색했었는데 요즘에는 저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잘 챙겨주는 것 같아요. DRL은 옆에서 보면 이렇게 울뚝불뚝 튀어나온 모습이 보이는데 이런 점도 참 재미있고 입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기역학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차량이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코나가 굉장히 좀 이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뒤쪽이 너무 이렇게 톡 끊어지는 모습 때문에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저는 이 모습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공격적이면서 역동적인 그런 느낌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디자인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팬더에서 이렇게 물 흐르듯이 싹 올라왔다가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나가는 이 선들이 전체적으로 차량의 안정감을 높여주는데
한몫 단단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하단부의 로커 패널도 바디 컬러랑 다른 형태로 잘 마무리해주고 있습니다. 과하게 크롬을 사용을 하지 않고 은은한 은색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는 점도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기 저항을 최소화시킨 휠이라고 하는데 언뜻 봤을 때는 조금 답답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타이어는 215, 55, 17 사이즈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코나가 디젤도 있고 가솔린도 있고 지금 하이브리드까지 나오고 전기차 이렇게 파워트레인을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 LPG 연료까지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풀 라인업이 되겠죠. 어쨌거나 차량의 구동 방식이나 그 다음에 파워트레인에 따라서 뒤쪽에 서스펜션이 좀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나 EV 일렉트릭 모델하고 하이브리드 모델은 뒤쪽에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갖춰주고 있는데요. 지금 하단으로 잠깐 내려와서 보면 멀티링크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디젤이나 가솔린 모델 2륜을 선택을 하게 되면 뒤쪽에 토션빔이 들어간다는 점도 분명히 소비자분들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승차감의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뒤쪽에서 봤을 때 사다리꼴 형태의 느낌을 딱 전해주고 있는데 굉장히 안정감 있는 느낌 받을 수가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범퍼 하단에 이 테일램프가 하나 달려있고, 그러니까 메인 테일램프는 요 위쪽에 있고요. 이 아래쪽에는 방향지시등하고 후진등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아예 그냥 이 밑으로 자리 잡았으면 차가 조금 더 넓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상단에 있어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앙증맞은 느낌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지만 차가 좀 좁아 보이는 느낌도 있습니다. 여기를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 신형 아반떼의 이 뒤쪽 마무리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신차가 나오면 요 라인, 요 라인을 잘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파란색 번호판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보시면 친환경 EV 차량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면 차 크기에 비해서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SUV다라고 하는 장르를 생각하면 조금 더 넓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은 없지는 않아요. 근데 전체적인 차량 크기에서 트렁크 공간에 대한 아쉬움은 크지 않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현대가 또 잘해주는 점이 이런 바닥 재질도 참 튼튼하게 잘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은 방음도 잘 될 것 같고 마무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바닥에는 스티로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파티션을 해주고 있어서 다양한 타올이라든가 뭐 다양한 짐들을 수납하실 수가 있어요. 세차용품 같은 거 여기에 보관하시면 참 좋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펑크 수리킷을 갖추고 있고, 충전하실 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케이블도 이렇게 딱 자리를 잘 잡아두고 있습니다. 가방에 딱 넣어져 있기 때문에 보관도 용이하고 사용하실 때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 등급에서 저는 전동 테일게이트가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크게 아쉽진 않았습니다.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키는 기존 모델과 변화된 모습은 없습니다.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에는 앞쪽에만 이렇게 스마트키 버튼이 적용이 되고요. 뒤쪽에는 버튼이 적용이 안 됐네요. 2020년형이 나와서 그런 부분도 좀 개선되기를 바랬었는데 큰 변화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실내를 보더라도 기존 코너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육안으로 잘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 트림에 10.25인치 와이드 타입의 고해상도 패널이 들어갔다고 하는 점은 분명한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어 쪽부터 설명을 드리면 패턴이 조금 독특합니다. 이 재질 같은 것들 만져보면 여기랑 요 아래 그리고 요 하단부까지 재질도 조금 다르고 패턴들을 다르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깔끔한 느낌? 이게 잘못하면 굉장히 난잡할 수 있는데요. 깔끔한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아쉽게도 윈도우 컨트롤은 운전석만 오토로 작동을 해주고 있고요. 크렐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맵포켓은 음료를 보관하는 부분에는 큰 불편이 없는데 앞쪽에 있는 안쪽하고 앞쪽에 있는 공간이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요. 시트를 보시면 참 편안합니다. 이 차 급에서는 이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헤드레스트가 약간 딱딱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상품성 개선을 통해서 조금 부드러워진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테두리 부분의 마무리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등받이도 비교적 편한 편이었고 안장도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타공이 되어 있는데요. 열선하고 통풍 시트 각각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시트는 전용 시트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허리 받침은 앞뒤로만 조정이 가능하고요. 2웨이 타입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 핸들을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거나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앞뒤로 움직일 때는 이 수동 레버 타입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BW라고 하죠. 시프트 바이 와이어 타입, 버튼 타입의 기어 변속기를 채택을 하고 있다 보니까요. 상대적으로 이 하단부의 공간이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여기도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요. USB 파워 아울렛하고 12V 파워 아울렛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 저는 다시 한번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페달은 일반형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암레스트는 길이는 괜찮은데 폭이 조금만 더 넓었으면 편했을 것 같아요. 본닛은 여기서 레버 타입으로 여실 수가 있고요. 풀옵션 차량이다 보니까 버튼이 비어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참고로 HUD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 유리에 반사되는 타입이 아니고 컴바이너 타입, 아래로 들어갔다가 위로 올라오는 그런 타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송풍구도 제가 좋아하는 원형이고요. 이 주변 마무리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쪽에 한번 타볼게요. 시동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튼 타입입니다. 전기 차량들은 시동을 걸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진동도 없습니다. 다만 이런 이 경고음 같은 것들이나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서 지금 시동이 걸렸구나 하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약 80% 충전을 했는데요. 지금 주행 가는 거리는 374km가 확인이 되고 있네요. 컴바이너 타입의 HUD는 화면이 좀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한번 보이시죠? 하단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타입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나쁘진 않은데 장기간 차량을 보유하게 되면은 이 장고장 같은 거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해상도라든가 폰트 그리고 크기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고요. 스티어링은 지금 3스포크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죽 질감 나쁘지 않고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은 타공으로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런 점은 좀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패드 시프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언뜻 보면 이 패드 시프트가 기어 변속기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회생 제동이라고 차량이 운행을 할 때 그 탄력을 이용해서 브레이크도 되고 충전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마 모터의 원리나 발전기의 원리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스티어링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사항들,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리 조절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트림에 기본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잘 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패널 같은 것들은 사실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 차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좀 인포테인먼트를 편안하게 누릴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참 잘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25인치는 보기에 편안하고요. 화면은 3분할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메뉴들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보기보다 해상도가 굉장히 높아서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많이들 물어보시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연동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형으로 연식 변경이 되면서 이 무선으로 맵을 업데이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들도 사실 순정 맵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실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양쪽에는 볼륨 조절하고 트래킹은 이쪽에서 다이얼 방식으로 조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비상등 스위치 넓게 자리 잡고 있고 조작감도 나쁘지 않아요. 에어벤트는 약간 작은 듯 싶지만 기능적으로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다 보니까 화면에는 어떻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은색 배경의 파란색이 썩 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조명을 끄게 되면은 낮에 햇빛이 비치고 그러면 잘 안 보입니다. 물론 은색 배경에 흰색 폰트에 불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조금 난데요. 요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버튼 타입하고 이 다이얼 타입이 혼합되어 있는 공조장치는 2020년형으로 넘어오면서 공기청정 기능이 추가됐다고 하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커버링이 가능한 수납 공간인데요. 이 안쪽에 보면은 무선 충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USB 단자가 하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 변속은 버튼 타입인데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 다이얼 방식이 좀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버튼 방식도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지만 사용해보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준비가 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하고 양쪽에 열선 스위치, 그러니까 시트 열선하고 통풍이 각각 3단으로 운전석, 조수석 조작을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토홀드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의 열선까지도 준비가 됩니다. 진짜 옵션 하나는 참 꼼꼼하게 잘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해볼게요.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살펴보시면 화면으로 보실게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 드라이브 모드를 길게 누르면 에코 플러스라고 하는 모드까지 총 4가지 모드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으로 살짝 공간이 있고, 여기에도 지갑 같은 거 수납하시기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 조명이 제공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도 단점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지만 공간 자체에 아쉬움은 없고요. 이런 데 끝에 보면 요즘에 현대자동차가 참 마무리 잘해주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이런 마무리가 참 꼼꼼하게 신경 많이 쓴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조수석 수납 공간은 이렇게 잡아 당기는 방식이고요. 공간이 이렇게 썩 넓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마감도 카펫 같은 걸로 조금 이렇게 마무리를 해줬으면 한층 더 안정감 있고 고급스러워 보였을 것 같기는 하고요. 또 기능적으로도 그런 거 마무리 해주면 잡음 같은 것도 좀 제거가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점도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지만 뭐 이 차 급에서는 크게 부족하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에 보시면 윈도우 컨트롤 앞에 조그마하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물론 이 뒤쪽에도 도어 캐치 역할도 하면서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 이 앞뒤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뒷좌석 공간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점은 이 자그마하게 마련이 되어 있는 열선 스위치입니다. 2단으로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해요. 바닥을 보시면 굉장히 평평한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차 급을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의 레그룸이면 부족하진 않은데, 워낙 또 현대자동차가 공간에서 장점을 보이고 강한 점을 보이는 회사다 보니까 공간이 조금만 더 넓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020년형부터 시트가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앉았을 때 앞쪽이 약간 더 올라오고 뒤쪽에 쿠션감이 조금 더 내려가서 앉았을 때 착좌감이 조금 개선된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뭔가 확 변했다 이런 느낌은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헤드레스트는 가운데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3개 잘 갖춰주고 있고요. 팔걸이를 내려보면 오픈 타입으로 컵홀더 2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레버가 있어서 이 뒤쪽 시트백을 이렇게 접을 수가 있는데요. 각도 조절이 안 되는 점은 그 점도 SUV니까 조금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앉아보면 조금 더 쿠션감이 좋아진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공간도 생각보다 불편하진 않아요. 주먹 하나 정도는 하나에서 조금 더 여유 있게 공간을 확보해주고 있어서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고요. 전체적인 느낌을 보시면 안정감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많은 연령층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깔끔한 디자인,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도심에서 시승을 했을 때 코나 일렉트릭, 코나 EV의 장점은 훨씬 더 배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소음하고 진동, 그리고 기동성이나 순발력까지 모든 부분에서 만족도가 상당한데요. 특히 소음 진동에 민감하신 분이라면 가다서다를 반복할 때 디젤 모델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고요. 가솔린 모델하고 비교하더라도 훨씬 더 정숙하고 고요한 실내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 이 급 자체가 소형 SUV라고 하면 사실 소음 진동에 그렇게 월등할 거라는 기대를 많이 안 하게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전기차의 장점이 훨씬 더 도드라지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조용하고 정숙하거든요. 이런 조용함과 정숙함 정도라고 하면은 거의 풀사이즈 대형 세단에서나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음하고 진동에 민감하신 분들, 저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 추천드리고요. 충전 인프라의 약간의 그 불편함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도심 주행을 하는, 도심에서의 대부분 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굉장히 경쟁력 있는 대안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도로가 노면이 좋지 않거나 과속방지턱 같은 거를 이렇게 넘어보면은 확실하게 WC-본하고 멀티링크의 조합의 그 장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내연기관들 같은 경우에 코나의 내연기관 모델들 가솔린이나 디젤 모델은 2륜구동을 선택을 했을 때에는 뒤쪽에 토션빔이 적용이 되고요. 4륜구동 AWD 옵션을 선택을 했을 때에만 멀티링크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스펜션 자체에 구조적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충분히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전기차는 이 무게 배분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과속방지턱을 연속해서 넘어보면은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좀 더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이 대각선으로 과속방지턱을 넘어보면 유연한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이 뒷좌석에 앉았을 때 승차감 차이, 특히 이 과속방지턱을 넘거나 노면이 많이 안 좋은 곳에서는 토션빔을 장착한 차량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요거는 꼭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뒤쪽에 시트가 그렇게 편한 편은 아닌데 어쨌거나 일반 모델들하고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4륜구동 모델을 선택을 하고 내연기관의 4륜구동 모델 그리고 EV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되면 뒤쪽에 토션빔 대신 멀티링크가 적용이 되는데요. 저 멀티링크는 무조건 코나를 선택을 하신다면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서 사용을 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정체 구간에서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앞차와의 거리 조절도 민감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좀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히 정차됐다가 다시 재출발하는 기능까지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거의 정차를 했을 때 세팅을 하더라도 이 세팅이 바로 진행이 되고요. 또 앞차가 출발했을 때의 반응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민감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질감도 이전 모델들에 비해서 확실히 좀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 옵션하고의 조합도 저는 좋은 점수 주고 싶고요. 시내 주행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소음하고 진동 부분인데요. 기존의 내연기관 가솔린이나 디젤 모델에 익숙하셨던 분들이 이 전기차를 타게 되면 굉장히 그 이질감을 느낄 정도로 소음하고 진동, 특히나 이 가속할 때의 엔진음 같은 경우가 모터의 회전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조용합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팍 치고 나가는 그 느낌이 웬만한 고배기량 차량 또는 뭐 스포츠카에서나 느낄 수 있을 법한 그 정도의 가속감을 구현해내기 때문에 기동성이나 순발력 또는 가속감에 있어서의 만족감은 내연기관을 훨씬 웃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관건이 이 경제적인 부분, 비용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보조금이 작년 2019년도에서 20년으로 넘어오면서 지자체별로 약 한 1,700에서 1,800만원까지 지원을 받았었는데 2020년에는 1,300만원에서 1,400만원 요 사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고,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제가 전기차 오너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냥 이 주변을 봤을 때 떨어지는 보조금에 비해서는 이 충전 인프라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은 저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입하는 타이밍이 되게 애매할 것 같은데요. 참고로 2021년이 되면 더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보조금도 문제지만 충전할 때의 그 충전 비용도 지금 아직까지는 할인을 받고 있지만 올해 연말이 돼서 2021년이 되면은 그 충전 비용까지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금이 아마 전기차를 구매하기에는 어찌 보면은요, 가장 적합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승차감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코나 EV는 후륜에 멀티링크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의 일부 차량들, 2륜구동 차량들은 토션빔 베이스이기 때문에 뒤쪽에 앉으면 사실상 승차감이 별로 좋진 않아요. 별로 좋지는 않은데 4륜 모델이나 하이브리드 모델, 그리고 지금처럼 EV 모델에는 멀티링크가 적용이 돼 있다 보니까 확실히 좀 편안하고 유연한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노면이 조금 안 좋거나 코너링을 좀 급격하게 가지고 가 봤을 때에는 사뭇 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승차감에 대한 만족도는 내연기관 차량, 가솔린이나 디젤 차량의 이륜구동 모델보다는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 전기차는 배터리가 지금 뒤쪽 바닥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 배터리 무게랑 위치 때문에 이 차체의 밸런스가 내연기관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좋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륜구동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코너링을 한번 해보면 이 셰시의 밸런스가 조금 더 좋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참고로 공차 중량이 약 한 1550, 1600 조금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절대적인 중량의 차이보다는 이 중량이 어디에 어떻게 위치하고 있느냐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너링 같은 걸 이렇게 해보면 아주 날카로운 재미도 조금 있습니다. 날카롭고 재미있는 모습을 충분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서스펜션을 조금 더 튜닝을 하거나 휠 타이어도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주면은 이거 정말 재미있는 차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 이렇게 진입을 했을 때에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 그리고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도 역시나 제가 좀 전에 언급드렸던 무게나 셰시 밸런스의 차이가 약간 나기 때문에 조금 더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적은 차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거나 차이는 분명히 느낄 수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려보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HDA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지금처럼 고속도로에 오게 되면 앞차와의 거리를 가지고 가감속을 하는 건 물론이고요, 또 과속을 단속하는 구간 단속 구간이라든가 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또 설정 속도로 재가속해주는 아주 똑똑한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향 보조까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운전할 때의 어떤 편안한 느낌, 그리고 장거리 주행을 할 때 이렇게 뭐 물을 마시다거나 잠깐 손을 이렇게 좀 풀어줄 수 있을 정도의 반자율 주행은 충분하게 유지를 해주는 것 같아서 그런 점도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형에 와서 실내에 딱 탔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이 10.25인치 고해상도 와이드 타입의 인포테인먼트 패널인데요.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오면서 10.25인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2019년형까지는 일렉트릭 EV 모델에도 이 패널이 아니었는데, 이 패널은 진작에 이렇게 적용이 됐어야 돼요. 정말 보기 좋거든요. 정말 보기도 좋고, 또 3분할이 됩니다. 이렇게 메인 화면을 선택을 하게 되면 3분할이 돼서 다양한 정보들을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참고로 지금 배터리는 73% 잔량이 남아있고, 73% 기준으로 주행 가능 거리는 약 341km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충전소도 이렇게 내비게이션하고 연동이 돼서 보여주기 때문에 보기에도 좋고 기능도 참 많이 보완이 되어 있고요. 사용하기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코 모드가 있고요,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길게 누르면 에코 플러스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에코랑 에코 플러스는 이 회생제동의 단계가 조금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회생제동은 가속을 할 때 말고 감속을 할 때에 모터의 회전을 가지고 충전을 해서 조금 더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전에 어렸을 때 이 전기 모터 가지고 발전기를 만들어 보셨거나 전기 모터를 이용하는 자동차들을 만들어 보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충분히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회생제동 기능을 사용을 해보면 마치 내연기관의 엔진 브레이크가 강하게 걸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최대 이 3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한데 3단계에서는 거의 차량이 정차가 가능할 정도로 회생제동이 강력하게 걸리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컴포트 모드를 주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컴포트 모드에서는 회생제동도 오토로 전환이 되고요, 또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의 반응이 내연기관에 익숙한 분들한테 가장 이질감이 적은 세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잠깐 이렇게 잠깐 제가 이 설명을 하면서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그냥 110에서 120 정도까지는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아주 만족스러운 가속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고 속도는 178, 180이 안 되는 속도에서 리밋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리밋이 걸리는 속도까지 꾸준하게 그냥 팍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전기차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달리시는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속도까지는
충분한 만족도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로백도 내연기관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그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어가 내연기관처럼 1단부터 뭐 7단, 1단부터 6단, 8단 뭐 이렇게 단별로 다단계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1단이고 모터의 회전이 변화만 있기 때문에 토크가 처음부터 그냥 팍 터지는, 아주 그 재미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박진감이 넘친다고 표현을 할까, 그런 느낌도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생제동을 제가 좀 전에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회생제동 때문에 브레이크 성능에 대한 아쉬움도 저는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브레이크에 대한 만족도 자체도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닐 뿐더러 이 회생제동이 열리를 또 해주다 보니까 이 두 개의 조합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브레이크에 대한 만족도도 저는 높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최고급형의 풀옵션 차량입니다. 물론 썬루프는 지금 선택을 안 했습니다만 썬루프를 제외하면 거의 풀옵션 모델인데요. 크레 사운드 시스템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한번 들어보면은요. 네,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순정 오디오에 비해서 중음대하고 저음대가 굉장히 탄탄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고음 영역도 해상도가 좀 더 좋았으면은 만족도가 배가 됐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지만 어쨌거나 순정 오디오에 비해서, 일반 오디오에 비해서는 크레 사운드 시스템이 확실히 이 중음대하고 저음대가 조금 탄탄하고 다부진 그런 느낌을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비 부분은 그냥 한번 충전했을 때 어느 정도 가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90%까지 충전을 했을 때 425에서 435km까지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연비가 킬로와트 아워 단위로 표시가 되는데 저는 솔직히 이게 잘 체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저같이 차에 대해서 이렇게 막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인 입장에서 설명을 드려보면 고속도로로 주행을 했을 때는 확실히 이 주행 가는 거리가 빨리 줄어드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시내 주행만 100% 시내 주행만 진행을 하게 되면 좀 더디게 떨어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내연기관하고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내연기관은 80에서 100 정도 고속도로에서 이 기준 속도로 꾸준하게 크루징을 해주면 연비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내연기관 차량은 도심 주행을 하게 되면 연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전기차는 그 반대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한 80에서 100 정도, 100에서 120 정도까지 고속으로 주행을 꾸준하게 하게 되면 이 주행 가는 거리가 좀 상대적으로 빨리 떨어지고요. 도심 주행에서만 운행을 하게 되면 이 주행 가는 거리가 일정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외곽으로 고속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보다는 도심에서 짧은 구간을 반복해서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 대표적으로 가정 주부분들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이들 학원 왔다 갔다 해주시고 또 마트에 장보기를 하시거나 장거리는 아니지만 하여튼 동네에서 좀 많이 타시는 분들, 도심 시내에서 많이 타시는 분들한테는 이 차량이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는 차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차량의 장단점은 짧게 요약을 해서 드리면 일단 장점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장점은 가속 성능이 굉장히 좋고요. 소음하고 진동, 뭐 이렇게 기준 속도로 달릴 때에는 내연기관하고 크게 차이가 없지만 가다서다를 반복하거나 할 때는 정말 조용하고 이 소음하고 진동 자체가 거의 없다 보니까 정말 만족도가 높습니다. 마치 이 고급 세단을 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조용하고요. 또 한 번 충전하고 나서 총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400km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글쎄요, 뭐 한 400에서 500km까지 한 번 충전으로 주행이 가능한 차량은 지금 코나, 그 다음에 쉐보레 볼트, 그리고 테슬라 정도? 요 정도가 있고, 다른 차량들은 상대적으로 현대자동차의 다른 라인업도 주행 가는 거리가 굉장히 좀 낮은 편입니다. 300km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400km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점들을 몇 가지 또 말씀을 드려보면, 보조금이 지금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가격은 누구에게라도 조금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조금 혜택까지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적인 부분이 가장 크게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뒷좌석 공간, 코나 내연기관 모델도 사실 그렇게 뒷자리가 막 넓다라고 보긴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량 EV 모델은 아무래도 배터리도 위치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뒷좌석이 2020년형에 와서 개선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막 여유 있거나 편안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코나 일렉트릭 2020 코나 EV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요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